사장님, 제발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이 10억만 해결되면 평생 노예처럼 살겠습니다. 10억 원이라는 감당할 수 없는 빚더미에 올라탄 강대식이 바닥에 머리를 조아리며 울부짖습니다. 파산 직전 마지막 구세주라 믿고 찾아온 제2자산관리의 회장실. 하지만 천천히 돌아가는 가죽의자 위에는 그가 3년 전 차가운 정류장에 버렸던 아내 한영자가 차가운 눈빛으로 앉아 있습니다. 귀신이라도 본 듯 사색이 된 대식의 귀에 영자 씨의 나직한 목소리가 꽂힙니다. 대식 씨, 3년 전 그날 정류장에서 이제 자유야 라고 외쳤던 당신의 목소리가 아직도 생생하네요.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아내가 내미는 것은 구원의 손길이 아닌 그의 인생을 끝장낼 최후의 통첩이었습니다. 과연 이 잔인한 채무관계의 끝은 어디일까요? 인생이란 참으로 알 수 없는 것입니다.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한 남자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쳤던 한 여자가 그 남자의 손에 의해 차가운 길바닥에 짐짝처럼 버려질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평생을 희생이라는 단어 속에 가두어 살았던 한영자 씨의 비극적인 배신과 그 끝에서 피어난 차가운 복수의 시작에 관한 기록입니다. 영자 씨의 손은 언제나 거칠었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 강대식이 고시 공부를 하겠다고 책방에 틀어박혀 있을 때부터 그녀는 식당 설거지며 건물 청소까지 가리지 않고 뛰어들었습니다. 자신의 손톱이 깨지고 무릎이 쑤셔오는 것보다 대식 씨의 양복깃이 빳빳하게 서 있는 것을 보며 더 큰 보람을 느꼈던 분이었죠. 그녀에게 강대식이라는 이름은 단순한 남편이 아니라 자신의 청춘을 다 바쳐 일궈낸 필생의 프로젝트이자 삶의 이유 그 자체였습니다. 영자 씨는 늘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성공하면 내 고생도 다 보상받는 날이 오겠지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대식 씨는 부동산 시행사의 상무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남들이 보기에 영자 씨는 이제 고생 끝에 낙을 누리는 사모님처럼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정작 영자 씨의 삶은 예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회사가 바쁘다는 핑계로 매일같이 늦게 귀가했고 영자 씨는 식어가는 국을 몇 번이나 데우며 현관문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영자 씨는 오랜 친구 정숙을 만났습니다. 평생을 남만 위해 살지 말고 4명 위로 된 재산이라도 챙겨두라는 정숙의 말에 영자 씨는 그저 허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대식 씨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나한테 얼마나 잘하는데. 하지만 정숙의 눈빛엔 안쓰러움이 가득했습니다. 영자, 돈 앞에는 부모 자식도 없는 세상이야. 조심해서 나쁠 거 없단다. 그 말이 영자 씨의 가슴에 작은 돌덩이 하나를 얹어놓은 듯 서늘하게 남았습니다. 강대식 상무의 화려한 겉모습 뒤에는 추악한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젊고 탐욕스러운 내연녀 이희주와 살림을 차린 상태였습니다. 희주는 대식에게 더 큰 돈을 가져오라고 끊임없이 재촉했고 투기에 눈이 먼 대식은 아내 영자 씨 몰래 그녀의 인감도장을 손에 넣었습니다. 신도시 상가 부지를 매입하면 수십 배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희주의 꼬드김에 넘어간 대식은 영자 씨의 명의를 도용해 고리의 사채 5억 원을 끌어다 썼습니다. 영자 씨는 남편이 보양식을 챙겨주는 자신을 피하며 휴대폰만 들여다보는 이유를 그저 업무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믿었습니다. 배신은 언제나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달콤한 얼굴을 하고 다가오는 법이지요. 그러던 어느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영자 씨는 우편함에서 낯선 금융기관의 이름이 적힌 노란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뜯어본 그 종이에는 최후 통첩이라는 붉은 글자와 함께 한영자라는 이름 석자, 그리고 5억 원이라는 감당할 수 없는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심장이 내려앉는다는 표현으로도 부족한 충격이었습니다. 영자 씨는 떨리는 손으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대식은 받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온 대식에게 영자 씨는 독촉장을 내밀었습니다. 대식 씨, 이게 뭐예요? 내 이름으로 왜 이런 빚이 있는 거예요? 대식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미안해하기는커녕 리모컨을 집어던지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사업하다 보면 명의 좀 빌릴 수 있지.
그걸 가지고 사람을 주저해? 당신이 내 돈으로 먹고 산 게 얼만데? 영자 씨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30년을 넘게 믿어온 남자의 입에서 나온 말은 비수보다 날카롭게 가슴을 찔렀습니다. 대식은 그 길로 다시 집을 나가려 했고 영자 씨는 필사적으로 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대식 씨, 제발 설명 좀 해줘요. 우리 재산이 다 어떻게 된 거예요? 대식은 짐승처럼 영자 씨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영자 씨는 벽에 부딪혀 주저앉으면서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대화할 기회를 얻기 위해 대식의 차 조수석에 올라탔습니다. 어디든 가면서 얘기해요. 제발. 그 돈 다 돌려놓고 그 여자랑도 정리해줘. 차는 밤의 고속도로를 무섭게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차 안의 공기는 살얼음판 같았습니다. 영자 씨는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당신 공부시키려고 내가 식당에서 손이 부르트게 일한 거 다 잊었어요? 대식은 핸들을 부서져라 쥐고 괴성을 질렀습니다. 그놈의 옛날 얘기 좀 그만해. 이제 지긋지긋해 죽겠어.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영자 씨는 머릿속에서 무언가 툭 끊어지는 듯한 강렬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시야가 흐려지고 왼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며 고개가 꺾였습니다. 뇌출혈이었습니다. 대식 씨, 머리가 너무... 영자 씨의 목소리는 잦아들었고 그녀의 몸은 조수석 쪽으로 힘없이 기울어졌습니다. 대식은 당황하여 차를 갓길에 세웠습니다. 아내의 입가에는 거품이 맺혔고 눈동자는 초점을 잃어가고 있었지요. 119에 전화하려던 대식의 손이 멈췄습니다. 만약 이 여자가 이대로 사라진다면 명의로 된 대출금도 신도시 부지도 그리고 희주와의 생활도 모두 걸림돌 없이 내 것이 될 텐데. 악마가 그의 귀에 속삭이는 듯 했습니다. 대식은 백미러로 주변을 살핀 뒤 차를 돌려 인적이 끊긴 외곽의 폐쇄된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가로등조차 깜빡이다 꺼져버린 그 차가운 곳에서 대식은 의식 없는 아내를 벤치 위에 짐짝처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손가락에서 30년 전 자신이 끼워주었던 낡은 금반지를 빼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원자씨, 나 원망하지 마. 이제 당신한테서 자유로워지고 싶어. 대식은 작게 읊조리며 어둠 속으로 차를 몰아 사라졌습니다. 이제 자유야. 영자 씨는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죽음보다 깊은 어둠 속으로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 위에서 서서히 죽어가던 한영자 씨를 다시 일으켜 세운 것은 신의 자비였을까요? 아니면 강대식을 향한 지독한 원한이었을까요? 영자 씨를 발견한 사람은 사채업계의 전설로 통하는 최진호 회장이었습니다. 그날 밤 우연히 폐정류장 옆을 지나던 최 회장의 눈에 들어온 영자 씨는 이미 숨이 멎기 직전에 처참한 몰골이었지요. 하지만 최 회장은 그녀의 굳게 쥔 주먹과 초점이 흐릿해진 눈동자 속에서 기이한 생명력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삶에 대한 미련이 아니라 자신을 사지로 몰아넣은 인간을 향한 뜨거운 증오의 불길이었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진 영자 씨는 꼬박 3번의 대수술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뇌혈관이 터져 생사가 오가는 와중에도 그녀의 무의식은 강대식의 마지막 뒷모습을 붙잡고 있었지요. 하지만 수술 후 찾아온 현실은 더욱 가혹했습니다. 왼쪽 팔다리는 제멋대로 움직이지 않았고 혀는 굳어 비명조차 지를 수 없었습니다. 더욱 절망적인 것은 남편 강대식이 이미 그녀를 사망 처리하고 보험금과 아파트까지 처분해 내연녀 희주와 새 보금자리를 차렸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서류상으로 영자 씨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최 회장은 그런 영자 씨를 말없이 지켜보다가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영자 씨, 이제 당신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죽은 사람이 산 사람을 이기는 법은 단 하나뿐이지요. 스스로 악마가 되어 저들의 심장을 자본으로 짓밟는 겁니다. 그날부터 영자 씨의 지옥 같은 재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마비된 팔다리를 억지로 움직이며 비명을 삼켰고 최 회장이 가져다준 두꺼운 회계장부와 금융서적들을 피눈물을 흘리며 머릿속에 집어넣었습니다. 헌신적이었던 아내의 눈빛은 서서히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숫자로 세상을 읽고 채권으로 사람의 목숨을 계산하는 차가운 채권자의 눈이 자리 잡았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영자 씨는 철저히 자신을 지웠습니다.
최 회장의 전폭적인 신임 아래 제2자산관리라는 유령 회사의 배우로 거듭난 그녀는 강대식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습니다. 대식은 영자 씨의 피 같은 돈으로 부동산 시행사에 투자하며 상무라는 화려한 직함을 달고 있었지요. 신도시 개발구역의 핵심 상가 부지를 매입해 수백억의 시세 차익을 남기겠다는 환상에 빠진 대식은 자신이 가진 재산뿐만 아니라 고리의 사채까지 끌어다 쓰며 위험한 도박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영자 씨는 그가 빌린 모든 채권의 목록을 작성하며 그가 가장 기고만장해질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영자 씨의 복수는 조용하고 은밀했습니다. 그녀는 대식이 거래하는 제2금융권과 사채업체들의 부실 채권들을 하나둘 사들였습니다. 대식은 자신이 매달 막대한 이자를 내고 있는 채권의 주인이 누구인지도 모른 채 이번 사업만 터지면 대한민국 1%가 된다며 내연녀 희주와 매일 밤 고급 레스토랑에서 샴페인을 터뜨렸습니다. 영자 씨는 모니터 너머로 그들의 호화로운 생활을 지켜보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마음껏 즐겨두세요, 대식 씨. 당신이 마시는 그 술은 당신의 파멸을 축하하는 조주가 될 테니까요. 드디어 영자 씨가 설계한 거대한 금융덫이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자 씨는 먼저 대식의 사업 파트너와 시공사 관계자들을 포섭했습니다. 그들에게 대식의 자금줄이 불안정하다는 정보를 흘리고 더 좋은 조건의 투자처를 제시하며 대식을 서서히 고립시켰지요. 갑자기 거래처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공사가 중단되자 대식은 당황하여 사방으로 뛰어다녔습니다. 하지만 이미 금융권에는 영자 씨가 퍼뜨린 강대식 부도 임박설이 파다하게 퍼져 있었고 그에게 돈을 빌려줄 곳은 단 한 군데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막다른 골목에 몰린 대식에게 영자 씨는 익명의 구세주를 가장해 접근했습니다. 최 회장의 대리인을 내세워 10억 원이라는 거액의 브릿지론을 제안했지요. 조건은 단 하나. 대식이 가진 상가 부지의 모든 소유권과 그의 신체적 권리까지 담보로 잡는 노예 계약이었습니다. 자금 압박에 시달려 눈이 뒤집힌 대식은 그것이 독사과인 줄도 모르고 넙죽 받아먹었습니다. 이 돈만 있으면 공사를 재개할 수 있어. 그러면 다 해결되는 거야. 대식은 광기 어린 웃음을 지으며 계약서에 도장을 쾅 찍었습니다. 그 도장은 자신의 인생을 한영자 씨에게 바치는 종속의 낙인이었습니다. 상가 부지가 경매에 넘어가기 직전 영자 씨는 대식을 자신의 사무실로 호출했습니다. 대식은 제2자산관리의 회장님이 자신을 살려줄 마지막 동아줄이라 믿고 낡은 구두를 닦으며 비굴한 미소를 지었지요. 그는 사무실에 들어서기 전 내연녀 희주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회장님만 잘 구워 삶으면 우리 고생 끝이야. 조금만 기다려. 그는 희망에 부풀어 최고층 사무실의 육중한 문을 열었습니다. 사무실 내부는 정막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커다란 창밖으로 도시의 풍경이 보였고 그 앞에는 거대한 가죽 의자가 등을 돌린 채 놓여 있었지요. 대식은 숨을 죽이고 허리를 90도로 굽혔습니다. 회장님, 처음 뵙겠습니다. 시행사 강대식 상무입니다. 저를 도와주신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비굴한 목소리가 허공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의자에서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지요. 대식은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끼며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 차가운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평생 잊지 않겠다는 그 말 3년 전 정류장에서도 하셨어야죠. 대식은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너무나 익숙하지만 절대 이 자리에서 들려서는 안 될 목소리였기 때문입니다. 의자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돌아갔습니다. 그 의자에 앉아 냉정한 눈으로 자신을 멸시하듯 바라보는 여인의 얼굴을 확인한 순간 강대식은 비명을 지를 힘조차 잃고 바닥에 엎어지고 말았습니다. 3년 전 자신의 손으로 죽음의 구렁텅이에 밀어넣었던 아내 한영자 씨가 완벽한 포식자의 모습으로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무실의 공기는 얼음처럼 차가웠고 시계추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정적을 깨고 있었습니다. 강대식은 자신의 눈앞에 앉아있는 여인이 살아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원한을 품고 찾아온 망령인지 분간하지 못한 채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었습니다. 3년 전 자신의 손으로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버려두고 왔던 아내,
사망 신고서에 도장까지 찍어 완벽하게 지워버렸던 한영자가 그곳에 앉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자 씨? 당신이 어떻게 여기에... 대식의 목소리는 갈라진 논바닥처럼 찢어져 나왔습니다. 영자 씨는 천천히 차잔을 내려놓으며 그를 응시했습니다. 그 눈빛은 예전의 순종적이고 헌신적인 아내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억 건의 숫자를 다루고 사람의 욕망을 해부해온 냉철한 채권자의 눈이었지요. 영자 씨는 입가에 희미한 그러나 서늘한 미소를 띠며 입을 열었습니다. 대식 씨, 3년 만에 보는데 인사치대가 너무 짧군요. 귀신이라도 본 표정이네요. 하긴 당신에게 나는 이미 죽은 사람이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보시다시피 나는 이렇게 살아 돌아왔습니다. 당신이 그토록 원했던 자유가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 직접 보여주기 위해서 말이죠. 대식은 비틀거리며 책상을 붙잡았습니다. 당신 죽은 거 아니었어? 내가 분명히 그날... 그가 참아 버렸다는 말을 뱉지 못하고 웅얼거리자 영자 씨의 음성이 비수처럼 날카롭게 꽂혔습니다. 분명히 버렸다고 말하고 싶은 건가요? 가로등도 없는 그 차가운 정류장에 숨이 넘어가는 아내를 짐짝처럼 당겨두고 이제 자유야 라고 속삭이며 떠나던 당신의 그 뒷모습. 나는 죽음의 문턱에서 매일 밤 그 장면을 수천 번도 더 돌려보았습니다. 대식 씨, 당신이 그토록 갈구하던 자유의 대가가 바로 이 방입니다. 당신이 구걸하러 온 이 자본의 상벽이 바로 내가 쌓아올린 감옥이라는 사실을 이제는 아시겠나요? 영자 씨는 책상 위에 두꺼운 서류 뭉치를 툭 던졌습니다. 그것은 강대식이 그동안 빌려온 사채와 제2금융권 대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익명의 재력가에게 빌린 10억 원의 채무증서였습니다. 당신이 신도시 상가에 올인하며 빌린 그 모든 돈, 그 주인이 누군지 궁금하지 않았나요? 당신이 이자를 내기 위해 허덕이며 입금했던 그 계좌들, 결국 모두 내 손바닥 안으로 들어오게 살게 되어 있었습니다. 당신은 지난 3년 동안 당신이 버린 아내의 주머니를 채워주기 위해 피땀 흘려 일해온 셈이에요. 당신의 그 헛된 욕망이 나를 다시 살렸고 나를 이 자리에 앉혔습니다. 대식은 서류를 미친 듯이 뒤적였습니다. 채권자 명단 뒤에 숨겨진 실소유주 제2자산관리, 그리고 그 대표 이사 이름에 적힌 한영자. 대식은 그제야 자신이 거대한 함정에 빠졌음을 깨달았습니다. 아니, 함정이 아니라 자신이 지은 죄가 거대한 빚더미가 되어 돌아왔음을 알게 된 것이죠. 그는 무릎에 힘이 풀려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이건 무효야. 사기라고. 당신이 살아있으면서 어떻게 사망 처리가 된 거야? 이건 법적으로 인정 못해. 대식이 울부짖자 영자 씨는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법적으로 당신이 나를 유기하고 실종을 조작한 증거는 이미 검찰에 제출되었습니다. 당신이 내 명의를 도용해 대출받은 서류들, 그리고 희주 씨와 공모해 회사 돈을 횡령한 기록까지 전부요. 대식 씨, 당신은 이제 채무자가 아니라 피의자 신분으로 이 방을 나가게 될 겁니다. 당신이 법을 공부하며 배운 지식이 고작 아내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데 쓰였다니 참으로 가엾은 인생이군요. 그 순간 사무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내연녀 이희주가 수사관들에게 이끌려 들어왔습니다. 화려했던 명품 가방은 바닥에 팽개쳐졌고 그녀의 얼굴은 공포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사모님,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여자가 왜 여기 있어? 우리 돈 다 어떻게 된 거냐고! 희주의 비명에 대식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영자 씨는 희주를 향해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희주 씨, 당신이 대식 씨와 함께 쓴 그 돈들, 명의 도용으로 인한 불법 수익물로 간주하여 전액 압류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당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 타고 다니는 차, 심지어 지금 걸치고 있는 그 옷까지 전부 내 이름으로 된 빚으로 산 것들이니까요. 남의 인생을 짓밟고 누린 화려함이 영원할 줄 알았나요? 희주는 경악하며 대식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당신이 다 책임진다며? 이 늙은 여편네 죽었다며? 나보고 이제 어쩌라고? 두 사람이 서로를 원망하며 아수라장이 된 그 현장에서 영자 씨는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그녀는 대식의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대식은 바닥에 주저앉아 그녀의 구두를 붙잡았습니다. 영자 씨, 여보, 내가 잘못했어. 그때 내가 마귀가 씌웠었나 봐. 제발, 한 번만, 딱 한 번만 살려줘. 우리 30년 정이 있잖아. 당신 공부시키고 나 뒷바라지한 세월을 봐서라도
이 빚 좀 탕감해줘. 내가 평생 당신 발 닦아주며 노예처럼 살게. 영자 씨는 자신의 구두를 붙잡은 대식의 더러운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3년 전 그날 대식이 자신의 손가락에서 반지를 빼내던 그 소름 끼치도록 차가운 감촉을 떠올렸습니다. 영자 씨는 한치의 망설임 없이 그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30년의 정유. 그 점은 당신이 그 정류장에 나를 버리던 순간 당신 스스로 불태워버렸습니다. 당신은 나를 버리고 자유를 얻었다고 했지요. 이제 나도 당신이라는 끔찍한 빚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지려 합니다. 대식 씨, 남은 인생은 당신이 지은 죄의 이자를 갚으며 사세요. 당신이 나에게 준 빚은 돈으로 갚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평생을 참회하며 당신이 버린 것이 무엇이었는지 뼈저리게 느끼며 사십시오. 대식과 희주가 수사관들에게 끌려나간 뒤 영자 씨는 텅 빈 사무실 창밖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화려한 도시의 불빛들이 보였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상하리만큼 차분하고 고요했습니다. 3년 동안 갈아온 복수의 칼날이 드디어 그 끝을 맺었지만 그녀의 가슴을 채운 것은 승리감이 아닌 깊은 안도감이었죠. 몇 달 뒤 강대식은 모든 재산을 압류당하고 신용불량자가 되어 거리로 내몰렸습니다. 부동산 투기는 신도시 계획 취소와 함께 물거품이 되었고 그를 따르던 사람들은 모두 등을 돌렸습니다. 그는 가끔 인사동이나 서울역 근처를 배회하며 행인들에게 푼돈을 구걸하는 처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한때 시행사 상무로 떵떵거리던 위세는 온데간데었고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는 그의 모습은 비참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버렸던 아내가 일구어낸 화려한 빌딩들을 보며 매일 밤 피눈물을 흘렸을 테죠. 반면 내연녀 희주는 사기 및 공모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아 차가운 담장 안에서 자신의 탐욕을 원망하며 지내게 되었습니다. 영자 씨는 복수를 마친 뒤 최 회장의 지원을 받아 영자 희망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자신처럼 가족에게 배신당하거나 홀로 병마와 싸우는 노인들을 돕는 쉼터를 만든 것이죠. 그녀는 이제 화려한 대표이사의 옷 대신 소박한 앞치마를 두르고 쉼터 식구들을 위해 따뜻한 밥상을 차립니다. 그녀의 왼손은 여전히 조금 불편했지만 이제 그 손은 누군가를 원망하는 손이 아니라 누군가를 일으켜 세우는 희망의 손이 되었습니다. 딸 혜진 씨의 결혼식 날, 영자 씨는 연분홍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신부 대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아버지 때문에 마음 졸이며 살았던 딸의 눈물을 닦아주며 영자 씨는 비로소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행복해 보여. 그동안 고생 많았어. 엄마가 이겨내줘서 정말 고마워. 딸의 말에 영자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혜진아. 이제야 내 인생의 진짜 주인으로 사는 기분이구나. 잃어버린 3년이 아니라 앞으로 남은 30년을 선물 받은 기분이야. 이제 우리에겐 봄날만 있을 거야. 영자 씨는 가끔 혼자서 그 버스 정류장을 찾습니다. 이제는 폐쇄된 낡은 공간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이 꽃을 심고 가꾸는 아름다운 꽃정원으로 변한 그곳에 앉아 영자 씨는 하늘을 봅니다. 3년 전 그날 밤은 그렇게도 춥고 어두웠는데 오늘의 하늘은 시리도록 푸르고 따뜻합니다. 영자 씨는 주머니에서 이제는 낡아버린 하지만 소중한 가족사진 한 장을 꺼내봅니다. 사진 속의 자신은 웃고 있지 않았지만 오늘의 자신은 누구보다 화사하게 웃고 있습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스스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그녀는 온몸으로 증명해냈습니다. 한영자 씨의 인생은 이제 다시 시작입니다. 배신과 고통의 페이지를 넘겨 사랑과 나눔이라는 새로운 장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번지는 잔잔한 미소는 지옥을 견뎌내고 천국을 스스로 일궈낸 승리자만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훈장이었습니다. 영자 씨의 인생에 다시는 지지 않을 영원한 봄이 찾아온 것입니다.